모더나 이야기가 나와서 좀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미국 쪽에서 뉴스가 나왔고 국내 언론 보도에서도 이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제약사들이 공식적으로 테스트를 한 건 아니고요. NIU, 그러니까 뉴욕 대학에서 이 테스트를 한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한 모더나 파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 한 17명이었나? 그 정도 여기 있네요. 17명. 그리고 17명. 그리고 얀센 백신을 맞은 10명들의 이제 혈청, 그러니까 혈액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까지의 알파가 아닌 델타라든지 델타 플러스 람다 등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백신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쓰이고 있는 이런 백신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뉴욕 대학에서요. 네. 해봤더니 결과는 얀센 백신의 효용이 떨어진다입니다. 반면에 모더나와 그리고 파이자, 바이오엔텍, 그러니까 mRNA 기반으로 만들어진 백신의 효과가 높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네. 확실히 제가 발음이 항상 안 되는데 mRNA 기술이 네.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구나. 이건 비단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희귀병 치료에서 그러게요. 쓰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네네네. 부분이 다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얀센 백신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다. 이건 공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하나의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고지고대로 100% 다 신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얀센 백신이 효과가 적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도 mRNA보다는 효능이 좀 작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백신은 계속 맞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모더나나 화이자 맞으신 분들은 조금은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은 또 부스터샷이라든지 얀센은 한 번만 맞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얀센도 2번은 맞아야 된다. 델타에 대응하려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차 접종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1차에서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더라도 내가 두 번째라든지 부스터샷은 mRNA 기반의 모더나 맞고 싶다. 이런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총수요가 늘어나네요. 예, 특히 이 안에서 mRNA 기술로 백신을 만들고 있는 모더나라든지 이런 선두 업체들에 대한 기업 가치는 더욱더 조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코로나19인데 일단 mRNA 자체가 네. 일단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랑 다르게 결합해가지고 맞습니다. 대응을 할 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바이러스나 코로나19가 정리가 돼도 좀 비전이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예, 되는 다른 거죠? 코로나 백신 이외의 다른 영역에서도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히 선생님 전문가 되셔서 잠시 제가 기존에 하던 일과 살짝 맞닿아 있는 부분이 그렇군요. 있어서 네. 네, 잠시 그래서 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도 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우수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백신의 총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런 아이디어도 있죠. 보시면은 이런 백신 병을 만드는 기업들도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웨스트 파마슈티컬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 코닝,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업인 코닝도 이 백신 병을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야, 그래서 이게 깨알 정보다 정말. 백신 이 병을 만드는 죄송합니다. 웨스트 파마슈티컬은 주사기입니다. 주사기, 네, 주사기. 주사기고 주사기도 많이 필요할 거고 네. 병도 많이 네. 필요하겠네요. 옛날에 저기 화장품에 뭐죠? 우리나라에서 그 병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제가 채팅창에서 모르겠네요. 올라올 거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라오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백신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좀 연계된 수요들, 제품 수요들이 상승하는 부분들도 이거는 좀 구조적인 흐름이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우입니다. 연우.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일단 그러니까 모더나가 좀 지금 계속 변이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모더나가 네. 계속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넷플릭스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내용은 사실 그렇게까지 썩 눈에 띄진 않았어요. 그냥 2분기 실적은 무난했다. 매출은 예상보다 조금 좋았고 네. 이익은 살짝 안 좋았다. 근데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가입자 역시도 2분기, 그러니까 지난 2분기 가입자도 뭐 시장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좋았는데 기대치가 낮아져서 그거 네, 많이 낮아졌습니다.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고 이제 3분기 순증 가입자, 그러니까 전망이죠. 전망은 또 좋지 않았어요. 시장은 3분기 동안에 이제 돈을 내고 넷플릭스에 가입하는 새롭게 가입하는 분들이 한 550만 명 정도가 추가될 거다라고. 2분기랑 3분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이게 기대치가? 컨텐츠에 따라 다릅니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나요? 네, 보통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4분기에 좀 좋은 컨텐츠가 많이 들어온다고 기대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3분기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이런 예, 근데 3분기도 2분기 대비해 막 좋아지지만 3분기도 막 회사에서 아주 세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낮은 상황이라서 뭐 실적 자체는 크게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는데 네. 게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뭐 이 이야기가 더욱더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넷플릭스 하면은 요 넷플릭스를 플랫폼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게임도 한다. 게임 사업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모바일 게임 그리고 게임을 우리가 우리 넷플릭스 플랫폼에 새롭게 출시를 하더라도 돈을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클라우드 이야기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라는 부분 넷플릭스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분이 테슬라 좀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예, 테슬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테슬라의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피력하시는 애널리스트신데 어제 또 보고서를 한번 썼습니다. 한 5일 전에는 뭐 테슬라가 이제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곧 만들 거다 뭐 이런 보고서를 쓰시긴 했는데 왜 안 하겠냐? 예, 그렇죠. 어제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매출과 그 소프트웨어 사업의 가치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전기차 하드웨어 사업의 가치를 넘어설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서로 쓰였습니다. 당연히 넘어서지 당연히 않을까요? 넘어서는 얘기인데 약간 제가 구체적으로. 미국 증권사 보고서를 봤을 때 오히려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네.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뭐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근데 테슬라를 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자동차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해서 그런 것 수도 예.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있네요. 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도 이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이 테슬라를 커버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어쩔 수 없이 떨어진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을 보시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테슬라를 커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테슬라의 진면목 소프트웨어의 사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시장에서 그게 반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좀 흥미로웠고, 근데 이게 그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조금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소프트뱅크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소프트뱅크. 지금은 통신사가 하다가 예, 일본 상장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소프트뱅크 그룹이라고 하는 그 투자 사업을 우리가 비전 펀드로 알고 있는 그 소프트뱅크 그룹 투자 유닛이 네. 또 상장이 돼 있고 또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통신사가 또 두 개가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게 하나였거든요, 소프트뱅크가. 근데 당연히 과거에는 통신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소프트뱅크를 보셨습니다. 당연히 그랬죠. 매출의 거의 대부분이 다 통신 사업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통신은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 저희 증권사 내부에서도 좀 되게 잔잔하고 좀 꾸준하고 잔잔하고 안정적인 연배가 캐시카우를 많으시고. 깔고 가고 여기 그쵸, 연배가도 많으신 분들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손정희 씨가 막 투자를 하는 거를 좀 싫어하셨어요, 오히려. 다 싫어하지. 네, 막 저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갉아먹는 저딴 짓을 왜 하느냐. 그런 인식 때문에 한동안 소프트뱅크에 대한 보고서가 약간 되게 흥미로웠어요. 굉장히 감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뭐 어떤 통신 애널리스트들은 정말 싫어하고
어떤 좀 젊으신 분들은 소프트뱅크를 엄청 좋게 쓰시고 그런 과정을 겪다가 지금은 이제 소프트뱅크는 좀 투자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소프트뱅크 그룹은 투자를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인식을 했는데 테슬라도 약간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닌가라고 이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정희석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예.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넘어가진 않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기업 가치를 넘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테슬라가 얼마 전에 그 구독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9.0. 예, 9.0 베타 버전을 이제 출시를 하고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사업적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10,000 정도 수준으로 해서 FSD 패키지를 이제 차를 살 때 약간 옵션으로 구매를 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을 좀 기능을 일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넷플릭스처럼 구독 모델을 가겠다는 겁니다. 한 달에 얼마 내면은 요 구독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22만 원, 3만 원 이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일단 $199짜리가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21만 원 정도만 내면은 그냥 내가 타고 다니던 테슬라 차가 월 20만 원 내면은 자율주행이 갑자기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사업을 전개한다고. 근데 저거 이제 자율주행 하는 거 저 봤거든요. 유튜브에 영상. 네네. 재밌어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도로에 차선이 없는데도 그냥 잘 가. 밤에 막 불 켜고. 네. 막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좀 특징적인 게 내용 말씀해 줄 수 있지만 라이다를 안 하고 네. 그냥 카메라로만 하는 거. 비전으로만 합니다. 네. 이것도 만약에 진짜 저게 되면 와,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거 지금 라이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 없이도 된다. 예, 뭐 테슬라는 라이다든 레이다든 다 필요 없다. 그냥 사람이랑 똑같이 하는 거다. 운전을 하듯이 사람도 시각과 그러니까. 사실 그 지식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하는 예, 거죠. 머리. 예, 눈에서 보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험으로 저기 돌아다니는 저기 튀어나오네. 그런 경험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음. 내가 자율주행을 가고 있는데 내 자율주행 차가 날라오는 비닐봉지를 피할 건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피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사람은 당연히 비닐봉지가 날라오면은 그냥 이거 안 그냥 피해도 가죠. 된다고 그냥 가잖아요. 어. 만약에 혹시 내가 내가 양옆에 차가 있으면 이거 피하는 순간 큰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의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네. 라이다를 쓰고 레이다를 쓰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었던 건데 네. 테슬라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딥러닝을 쫙 돌려가지고 우리 자율주행은 사람처럼 저게 비닐봉지인지 무엇인지를 질량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다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사람처럼 시각으로만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는 게 근데 그걸 보고 예. 보는 것만으로 예, 보는 것만. 보는 걸 가지고 정보를 활용해서 AI로 그렇죠. 예. 머리를 써가지고.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저는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완벽한 형태는 아니고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생각하는지 이거를 이제 구독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파는 것처럼 사업을 전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앞으로 자동차도 팔고 그 자동차에서 이제 서비스료로서 이제 한 달에 가입자마다 한 $200씩 받는 구조로 가는 거고요. 지금 이 모건 스탠리에서 예상을 하는 그 서비스, 그러니까 FSD 서비스 매출은 지금 현재 이 서비스가 가능한 차량이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기준으로는 한 150만 대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 테슬라가 팔 차의 60%는 다 이 FSD 서비스를 구독 모델로서 다 가입을 할 거다. 돈을 내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대수로는 한 3에서 한 4천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간단히 생각을 하면은 뭐 새로운 그 매출 수익원이 추가됐다 정도로 간단히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 매출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발생시키는 매출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다릅니다. 맞아요. 예,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매출의 멀티플, PSR이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주냐면요. 한 10배에서 한 30배 사이를 주거든요. 근데 좀 괜찮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면은 잘 주면 한 20배까지도 줍니다. PSR을. PSR을. 네, PSR을. 매출에 내가 생각하는 멀티플을 곱해서 기업 가치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 테슬라가 이 FSD 서비스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매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매출은 PSR로 멀티플을 한 20배 정도는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이거는 좀 속된 말로 그냥 약간 겐또 네, 그냥 대략적 러프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네. 만약에 이게 제가 아까 좀 대략 그냥 간단히 계산을 해봤는데, 만약에 테슬라의 차량 2천만 대 정도의 테슬라 차량에 이 FSD 서비스를 매달 한 $100 정도씩 2천만 대? 네, 2천만 대는 2천만 맥스잖아. 그럼 2천만 대 60% 해야 되잖아요. 향후, 그러니까 그거니까 60%에서 2천만 대. 이거는 뭐 당장 올해, 내년, 내후년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뭐 한 5년 후 정도 될 수도 있겠죠. 네. 2천만 대 정도의 차량에 한 월 $100, 이것도 가격을 좀 낮춰서 한 $100 정도씩 1년간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매출이 1년에 한 $240억 정도 나왔죠. 240억 달러. 네, $240억 정도 나왔고요. 거기다가 PSR로 한 15배만 곱해도 한 시가총액이 한 360조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 370조.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사업만 가지고도 시가총액이 한 350에서 400조가 일단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한 5년 후. 지금 테슬라가 한 600조 정도 돼요. 600조 중반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는 50% 정도 업사이드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긴 한데, 뭐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이 소프트웨어 사업의 가치가 절대 무시할 만한 가치가 아니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모건 스탠리 역시도 그런 분위기에 이제 보고서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 이게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잠깐 제가 던져보면, 네네. 왜 자동차를 파는 거에 대해서는 밸류션을 낮게 주고 저렇게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는 비싸게 줄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파는 거는 이익이 나도 뭐 우리 현대차 기준으로 PER이 10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PER로 따지면은 PSR 한 배가 PER로 따지면은 10배에서 20배예요. 그럼 PSR이 10배다, 20배다 이러면은 PER로 보면은 100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많이 준다고?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팔 때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없어요. 이거 하나 만들면은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게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승희님한테 팔려고 만들어 놨던 걸 이만큼 100이라는 돈을 만들고 이 똑같은 거를 정희석 이사님한테 팔 때 전혀 추가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한 거죠. 이게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더 어려운 거는 그래서 복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팔기가 어려운 거긴데 팔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근본적인 그 대답을 한번 제 나름의 대답을 해보면, 방금은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의 그쵸. 그 복제가 굉장히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수요자 사이드에서 효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주는 효용은 과거에는 어마무시하게 컸지만, 사실 지금 우리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효용은 자동차를 타고 자율주행이 되고, 그 자율주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을 동안에 새로운 생산성 있는 일들이라든지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IT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 효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이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내가 이걸 돈 주고 살지 안 살지를 냉정하게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의 답은 깔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3D TV 가지고 엄청 난리 쳤었잖아요. 그렇죠. 한국 2012, 3 이럴 때였는데, 근데 그때 막 애널리스트 분들이 막 3D TV 대박이라고 하면서 막 패널 메이커들 막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소비자한테 주는 효용이 별로 없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5G 폰 얘기를 막 엄청 하다가 그쵸. 지금은 살짝 들어간 게, 그것도 사실 5G 폰이 서브6 정도에서의 효용이 안 나온다, 콘텐츠도 별로 없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좀 제가 이상한 말을 또 해버렸는데, 결국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요 서비스에 한해서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효용이 있다. 다른 테슬라 이외에 다른 업체들이 하기 쉽지 않은 효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효용을 소비자들이 딱
확인을 하는 순간 네. 그 소비자들의 수요, 트래픽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맞아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나 이런 기업에는 일단 비싼 밸류에이션을 일단 부과하고 본다라는 게 시장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그 효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구체화시켜서 정량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효용이라는 단어만큼 주관적인 말도 없어.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자동차를 얘기할 때도 승차감 얘기도 하지만 하차감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요게 하차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자율주행 되는데 자율주행 서비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탔을 때 딱 내렸을 때 이 하차감은 이거 말할 수 없겠죠. 이거 네.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좀 나름 자율주행에서는 가장 좀 앞서 나가 있는 부분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이외에도 그 도조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향후에 이제 외부에 판매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자율주행 솔루션이 날아오는 비닐봉지를 피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다 AI 트레이닝을 통해서 다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앞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AI 트레이닝 기술을 자신 내부의 전기차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외부 사업에도 이 트레이닝 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 AI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싶으면은 앞으로 테슬라한테 가가지고 테슬라 우리 좀 이런 AI 서비스 구축하고 싶으니까 좀 트레이닝 시켜줘. 이렇게 하면은 테슬라가 앞으로 시켜줄지 모른다. 이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론 머스크가 자꾸 군부를 떼우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AI 솔루션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의 가치가 궁극적으로는 테슬라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해질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좀 테슬라 이야기를 이 정도 해봤고 좀 흥미로운 게 제가 요즘 보면서 좀 흥미로운 게 오늘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 얘기도 하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빠졌는데 테슬라 주가는 그래도 안 빠지는 걸 보면은 참 주식시장도 참 재밌구나. 예전에 테슬라 주가와 비트코인을 굉장히 콜레이션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진짜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렵다, 재밌고도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다음 테마는 이거 1부 때 잠깐 이제 기후환경 매니저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유럽의 이제 탄소 국경세 바톤 터치 뭐 약간 좀 뭐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미국도 거의 비슷한 정책을 월요일 날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민주당에서 꺼내 든 거고요. 이 법안을 그러니까 똑같이 그 해외에서 수입하는 제품 중에서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한다라고 생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국경사랑 똑같죠. 맞아요. 네.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내용 간단히 보시면은 어찌 보면 이게 2024년이잖아요. 네. 아까 이제 탄소국경 조정세 유럽은 2026년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된다고 보면 좀 더 빠른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하원 의원 민주당의 두 의원이 제안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해외 수입품 중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는 뭐 이런 종류가 되겠죠. 이런 종류의 제품들에게 관세를 매기고 이런 종류의 제품들이 이미 지금 미국의 수입품 중에서 한 1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네요. 꽤 많고 앞으로는 이렇게 대놓고 탄소 배출하는 제품 말고도 좀 추가적으로 디테일을 더해서 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 시기는 2024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금 효과는 미국이 자국 기업들한테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 걷어들이고 있는 세금이 한 연간 50에서 150억 달러 수준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을 똑같이 해외 기업한테 관세로서 뜯어내겠다. 그리고 여기서 뜯어낸 돈을 앞으로 행정부가 추진할 얼마 전에 얘기했던 3.5조 달러짜리 예산 패키지의 재원으로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빠른 템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퍼시픽 인벨로먼트라고 하는 기관에서 어젠가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딱
특정 부분만 한번 짚어서 얘네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러니까 해상 운송에서 리테일러들, 이커머스 기업이라든지 이제 리테일러 소매 기업들이 얼마만큼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냥 해상 운송, 선박을 통해서 그 물류가 이동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공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해봤더니 보시면은 거의 전체 뭐 이런 안 좋은 부분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를 이 이커머스 운송 물류 쪽에서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짚은 게 월마트, 타겟, 아마존, 이케아 너희들 지금 굉장히 많은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너희들 이거 자유로울 수도 없다라고 한번 찝어준 겁니다. 이 기업들을 보시면 한국에서도 삼성, LG, 뭐 나이키 보시면 여러 기업들이 있죠. 보이네요. 예. 그래서 딱 찝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조선 산업에서 그런 선박 만드는 기업들한테 너희 이제 탄소 배출 그만해. 친환경 이제 선박 만들고 그거 우리 규제할 테니까 이제 준비해놔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저감 장치 달고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너희가 근본적인 너희 고객한테도 이걸 지목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이런 거 보면 정말 어디 숨을 데가 없어. 네. 정말 맞아요. 어디로 맞습니다. 숨었겠어 이게 지금. 근데 흥미로운 게 지금 아마존 뭐 보시면은 뭐 월마트, 타겟 그리고 뭐 여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큰 기업들은 다 우리 다 친환경 할 거다. 애플 포함해서 우리 친환경 기업이 될 거다.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뭐 신재생에너지 투자 강화하고 있고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다 태양광 패널로 통해서 돌리고 뭐 그런 얘기를 직접적인 그런 언론 플레이는 계속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숨어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다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사회단체도 짚어내고 있고 네. 이런 금융권, 뭐 연준 이런 데서도 이 바이든 행정부 이런 데서도 다 맞아요. 짚어낼 거기 때문에 확실히 친환경 신재생의 흐름은 요즘 뭐 유석 팀장님이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내용 가지고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하고 계신 것 같구나라는 네네. 느낌을 이런 뉴스를 통해서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테마는 오늘 저희가 이제 분석한 신고가 테마 중에서 좀 신고가 나왔네요. 네, 신고가. 흥미로운 테마가 하나 있어서 그냥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간단한 것 같아요. 헬스케어 섹터에서 계속 R&D, 뭐 신약 개발을 관련된 뭐 리서치라든지 뭐 CRO 그리고 그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활용되는 뭐 플랫폼, 네. 솔루션들 이게 다 그런 IT 기반의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제공해주는 뭐 비바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이 계속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더나와 흐름이 비슷한데 뭐냐면은 이게 경제가 일단 재개가 되고 제약사들이 다시 신약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고 그와 동시에 mRNA와 같은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지 뭐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산업의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관련된 신약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도 밀어주려고 하는 흐름을 보인다라는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헬스케어 산업에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개인적으로도 어떤 부분에서 저희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 투자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특히 바이오테크, 임상 뭐 1, 2, 3 뭐 통과 여부에 따라서 막 엄청나게 맞아요. 출렁이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미국 기업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안 하고 말지라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특정 바이오테크 기업이 아니고 그런 개별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자기들 임상 실험할 때 쓰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뭐 그런 솔루션 사업자 혹은 실험 기구, 뭐 장비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서 투자하시기에는 좀 접근성도 좋다라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산업의 이런 아이디어 역시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가져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아동 수당이 좀 새롭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예.
7월 15일부터 미국 그 아동의 90% 정도 7,600만 명이었나 제 기억으로는 꽤 많았던데 한 90% 정도의 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구의 자녀당 300불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무조건? 네, 1년 동안 지급이 되는 걸로 그래요. 알려져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복지 정책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월 300불씩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게 원래 한 연간 한 2,000불짜리가 있긴 했었는데 그게 뭐 세금 공제 형태 그런 식이었고 현금 지급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현금으로 줍니다. 네, 왜 주는 거예요? 그냥 복지 확대 차원과 뭐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지원. 아이들 키우는데 고생한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패밀리 액트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복지 정책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육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가족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싶어하고 집행을 하고 싶어하는 근데 이게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그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네.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네. 일자리를 많이 잃었고 맞습니다. 다시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학교를 제대로 못 가니까 네.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분들 예전에는 현금 지급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현금으로 300불씩 매달 자녀당 꽂아주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약간 이건 솔직히 단기 아이디어입니다. 단기 아이디어입니다. 네네네. 뭐냐면은 이게 9월달 신학기 시즌이랑 약간 맞물립니다. 그렇지. 이게 미국이 코로나 이후로 올해 9월부터 이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학교에 등교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가기 전에 뭐 사야 되네. 가기 전에 살 게 많습니다. 옷도 사야 신발도 되고, 사야 되고. 뭐 신발도 사야 되고 살 게 많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7월 중순부터 아동수당? 300불씩 아동수당이 나왔기 때문에 10대들, Z세대, 자녀 미국에 있는 그런 젊은 층 어린 분들의 수요가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그런 제품 브랜드는 단기적인 그런 스팀팩 같은 거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깨알 정보 이거 네. 너무 신선하잖아요. 네, 관련 좋아요. 기업들은 뭐 이런 기업들 각 세부 섹터마다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이런 정책적인 수혜 때문에 정책 수혜가 있으니까 좋은 거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정책 수혜 플러스 알파로 좀 구조적인 변화가 동시에 있는 기업들을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 9월 신학기를 맞아서 아동 수당을 받아서 수요가 올라가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기본적으로 정책 수요가 있는 거죠. 수혜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그 기업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커머스 매출 비중을 확 늘렸다던가 혹은 코로나를 계기로 예전에는 굉장히 올드한 제품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뭔가 요즘은 좀 MZ 세대에 특화된 제품 믹스 구성을 대폭 개선을 시켰다든지 그런 부분 구조적인 변화를 동시에 가져간 기업들은 아마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매출 판매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MZ 세대들이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느냐 이게 보시면은 이게 파이퍼 샌들러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그 증권사에서 4월달에 내놓은 미국 10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보면 음식 브랜드도 있고요, 엔터테인먼트도 있는데 뭐 상장사도 있고 상장 안 돼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청바지가 좀 잘 팔릴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이글 이런 기업들이 청바지를 요즘 굉장히 잘 팔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복고풍 그러니까 Z세대들이 이제 복고 패션을 많이 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그냥 휴가 커지한 청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펑퍼짐하고 편한 그런 청바지를 많이 선호하고 그런 거를 이런 아메리칸 이글이 좀 많이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이 아메리칸 이글은 좀 저가형 레깅스도 많이 팔고 있어요. 네, 룰루레몬이 하고 있는 그런 레깅스 제품인데 좀 가격이 싸서 10대들에게 접근성이 좀 좋은 그런 의류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메리카 이글을 공부를 좀 최근 들어서 사실 오늘부터 좀 다시 해보려고 이것저것 뒤져보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동향이 아, 이거 어떤지. 보니까 YTD 네. 수익률 보니까 많이 오른 것도 많이 많네요. 올랐어요. 네. 크록스도
85% 올랐네. 크록스는 작년 저점 대비해서 10배겁니다. 예. 정말요? 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이 PER이 18배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로 봤을 때 안 비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미국 애널리스트 분들도. 어. 10배 올랐는데도 지금 그럼 왜 이렇게 쌌던 거지? 뭐가 있었나 보네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의 타격 때문에 훅 꺼졌거든요. 아, 워낙 많이 빠졌다가 네, 훅 꺼지고 많이 올랐구나.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샌들이나 신발도 좀 편하게 신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가 확 생기면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하니까요. 여러 번 재택근무 많이 설명을 하니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못 들었지? 목요일에 해주셨나 봐요. 예, 아, 목요일 날 네. 해주셨구나. 네. 그래서 진짜 10배 올랐네. 네, 맞습니다. 작년 2월 달 대비.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자료가 저희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안 그래도 네. 텔레그램에 더 예. 많은 내용을 원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긴 올라와 있어서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좋아요. 게시 뭐 지금 유튜브 그 게시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글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 더보기 링크가 링크에. 있으니 더보기 네, 링크에서 보시면 맞아요. 될 것 같습니다. 네네.